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 소리 이광희 TV의 이광희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한국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는 강력한 대기업과 취약한 중소기업의 절름발이 구조에서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런 절름발이 구조, 즉 이중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벤처혁명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벤처혁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소벤처기업 특별법 제정이 절실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단적으로 나타낸 도식입니다. 맨 왼쪽에 기업 양극화가 있는데 이 기업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 세대 간의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그리고 청년 실업 및 최저 출생률을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양극화가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기업 양극화 및 노동시장 양극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월 평균 임금 추이를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월 평균 임금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를 보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월 평균 임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그래프인데요. 2023년 현재 대기업의 월 평균 임금은 593만 원 정도 되고 중소기업의 월 평균 임금은 298만 원으로서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 평균 임금 차이가 크니까 누구나 다 대기업에 가라고 극한 경쟁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 평균 임금 추이를 나타낸 건데요. 잘 알다시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훨씬 더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현재 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443만 원이고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191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격차는 벌써 2배 이상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업 양극화가 극심하고 대기업이 계속 쇠퇴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부족한 현상이고,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정규직을 계속 늘리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직원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 사회 양극화의 근본 원인을 보자면 박정희 정권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이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절름발이 구조, 즉 파행 구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기업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뒤 1997년 IMF 외환위기 발생으로 고용없는 성장이 시작됐고 기업 양극화는 가속화되었습니다. 그 뒤로 역대 정권의 양극화 조장 정책이 시행이 됐고요. 이런 기업 양극화가 사회 전반적인 양극화로 확산되었습니다. 현재 있는 양극화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박정희 정권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박정희 정권은 중화공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 특별법의 배경은 박정희가 10월 유신 선포로 유신 독재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 10월 유신이라는 건 1972년 10월에 선포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영구 독재를 획책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영구 독재를 획책하면서 박정희는 경제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중화공업 특별조치법을 1973년 1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표면적 목적은 중화공업 육성을 위해 국가기관산업의 기반 확충이라는 걸 내걸었고, 기업에 대한 행정, 재정, 금융상의 특별 지원을 통해서 중화업 대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중화업 대기업은 곧 재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표면적 목적과 달리 실제적 목적은 중소기업을 억압하고 유신독재를 지지하는 소수 재벌을 육성하여서 이들에게서 정치자금을 받아 영구히 유신독재를 시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독재정치라는 것은 국민 전체를 완전히 통제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일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기업활동을 가만히 놔두고는 독재정치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중소기업이 있는데 이런 중소기업에서 많은 국민들이 여기서 삶을 가꾸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을 그대로 놔두고는 독재정치를 제대로 시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 박정희 정권은 이들을 이러한 중소기업의 활동을 억압하면서 유신독재를 지지하는 소수의 재벌만 육성합니다. 소수의 재벌이기 때문에 이들은 통제하기가 쉽죠. 이들만 통제해서 유신독재를 하고, 또 이러한 유신독재를 지지하는 소수 재벌들은 독재정권의 정치자금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서 정치자금을 받아서 독재정권을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재벌만 육성하고 나머지 기업활동은 억압하고, 이런 것이 바로 중화공업 육성 특별조치법의 실제적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그래프에서도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1961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입니다. 여기에서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정점이 보이죠. 정점. 한국 경제가 15% 성장한 정점, 이것이 1973년이었습니다. 이 해가 바로 의미 있는 해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1973년 1월에 중화공업 육성 특별조치법을 제정을 했고, 그 뒤부터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실시해서 국민을 철저히 통제했던 겁니다. 박정희는 5.16 쿠데타를 통해 1961년에 등장을 했지만, 박정희가 집권하고도 그 장면 정부에서 시행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 계획대로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속 성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구 집권을 획책하고자 유신 독재를 실시한 1973년부터 국민을 완전히 쥐어짜고 통제를 하니까 한국 경제 성장도 이렇게 내리막길을 계속 걷게 됐습니다. 독재 정치를 실시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독재 정권을 타도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죠. 당시에 많은 계층, 계급 시민들이 일어나서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반정부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운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노동운동, 농민운동, 또 사회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유신 독재를 저항하는 운동이었죠. 이렇게 해서 성취를 했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낭비된 국력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민주화된 사회에서 자기의 생업활동을 종사했더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생산활동에 참여를 했을 거고, 그러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지는 않았을 거예요.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은 이루어졌겠죠. 물론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이때부터 민주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이미 벌써 20년 이상 독재정권 하에서 있어서 종합공업 육성 정책을 하는 통제경제 체제였기 때문에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했지만 결국 IMF가 일어났고, 이 뒤에도 많은 노력을, 이 IMF 외환위기를 수습하느라고 많은 고생들을 했죠. 그렇지만 이미 초기에, 경제개발 초기에 청사진을 잘못 설계했기 때문에 이 뒤에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내리막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한국 경제의 현실입니다. 자, IMF 외환위기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공업 육성 정책으로 성장한 대기업들, 즉 재벌들이죠. 재벌들이 수익성 한계에 이른 것이 바로 IMF 외환위기를 였습니다. 20여 년간 성장한 재벌들이 1997년 안보철강, 한미, 진로, 기아그룹이 잇따라 부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때 원화 환율이 급등하고 외환 보유가 바닥나서 결국 국가 부도에 이르렀죠. 결국 1997년 2월에 IMF와 규제금융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경감인 영향을 보면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정권이 바뀌었죠. 김대중 정부 출범 후 구조조정이 가속화됐습니다. 여기서부터 고용 없는 성장이 시작됐습니다. 대기업, 즉 재벌들도 이 전까지는 부도위기에 이르면 정부가 다 지원해줘서 살아난다고 생각하고 중복 과잉 투자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이제 더 이상 정부가 끝없이 지원해 줄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재벌들도 파산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깊이 박혔기 때문에 자기들도 감량 경영을 적극적으로 단행했습니다. 소위 워크아웃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대기업들은 최소한의 인력만 가지고 풀 가동하는 그런 체제로 진행이 됐죠. 이것은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더욱더 가속화했을 뿐입니다. 이 뒤에 역대 정부는 양극화 조정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요. 자, 이거는 뭐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시행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이 폐지됐습니다. 물론 이 뒤에 이명박 정부에 다시 부활은 됐지만 이때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폐지로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이 시작이 됐고요. 중소기업은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한미 FTA 협상을 2007년에 타결이 됐죠. 타결이 됐는데 이걸로 중소기업과 서민은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물론 재벌들은 날개를 달고 더욱더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이에 반해 중소기업은 이 FTA 협상 타결로 아무런 이득도 없고 오히려 손실만 보는 그런 구조에 처했기 때문에 FTA 협상 타결로 양극화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 다음 이어 등장한 이명박 정부 때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취했죠. 기업 친화 정책이라는 건데 여기에서 비즈니스라는 건 중소기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대기업, 재벌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 친화 정책을 썼는데 이 정책 덕분에 더욱더 재벌들이 기승을 부리고 더욱더 재벌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반면에 중소기업은 더욱더 위축이 됐죠. 여기에 4대강 개발도 추진했죠. 4대강 개발을 하는 것은 결국 대형 토목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벌들만 혜택을 보는 정책이죠. 자, 그리고 마침내 2011년에 한미 FTA 협상 타결은 2007년에 됐지만 그 뒤 추가적인 협상과 조정을 통해서 최종 체결이 된 거는 2011년에 한미 FTA 체결이 되고 국회에서 비준까지 얻었습니다. 이걸로 해서 양극화는 더욱더 커진 겁니다.
그 다음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극심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서 자산 양극화가 속화됐습니다. 서울 집값, 특히 강남 집값이 엄청나게 오름으로써 이제는 도저히 청년들이 집을 살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을 정도입니다. 반면에 지방의 부동산들은 거의 수매 수준의 헐값에 다 거래돼 가지고 서울과 지방의 자산 양극화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들이 이러한 양극화 조장 정책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들어와서는 이미 이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을 정도로 커진 상태입니다. 한국 사회 양극화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1972년 박정희 정권의 10월 유신 단행으로 유신 독재가 시작됐고요. 1973년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발표로 중소기업과 농민을 희생하고 대기업을 집중 육성하게 됐죠. 1980년대 들어와서는 정경유착이 심화되고 소수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가 더욱더 굳건히 강해졌습니다. 이 결과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생했죠. 외환위기는 재벌의 중복 과잉 투자 심화로 수익성 한계에 봉착한 것입니다. 이로써 박정희 정권 때 시행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이 말기적 증상을 보인 거죠. 2000년대에는 기업 양극화가 심화됐고 고용 없는 성장이 진행됐으며 신규 기업의 창업은 부진해졌습니다. 또 기존의 재벌기업, 대기업들도 노쇠해져서 더욱더 고용을 창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이 결과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 세대 양극화, 청년 실업, 노동시장의 양극화,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 그리고 최저 출생률 등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 현재의 양극화의 원흉은 바로 박정희 정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심화된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중소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파행 구조, 즉 절름발이 구조를 해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벌어진 양극화의 근본 원인이 박정희 정권이 시작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이것 때문에 생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절름발이 구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구조를 해소하지 않고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는 결코 해소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반드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행정, 재정, 금융상의 특별 지원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는 세제 혜택, 금융 지원, 입지 지원, 행정적 편의, 기술개발 지원들이 있겠습니다. 세제 혜택으로 보면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금융 지원은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저리자금 공급해주고, 입지 지원은 벤처단지를 개발을 한다든가, 벤처단지를 개발해서 이들에게 토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인허가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주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거죠. 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개발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국책연구소 설립 등을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중소벤처기업 육성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그 예상되는 효과로는 벤처혁명을 촉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벤처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벤처혁명이 일어나는데 이것으로 중소벤처기업이 활성화될 겁니다. 벤처기업은 신기술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AI, 우주항공, 신에너지 등의
첨단 산업이 발전을 할 겁니다. 또 이들 벤처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 실업이 해소될 겁니다. 이런 벤처기업들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영구히 작게 있는 게 아니죠.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커나가서 벤처기업에서 중기업, 중견기업을 거쳐서 대기업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많은 고용을 창출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청년 실업 문제가 해소가 될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량기업의 상장으로 주식시장도 활성화될 겁니다. 많은 좋은 기업들이 주식시장에 공급이 되니까 주식시장이 불을 붙듯이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을 찾을 겁니다. 이러한 벤처혁명으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상생구조가 형성이 되겠죠. 서로가 서로를 돕는, 윈윈하는 그런 상생구조가 형성될 수 있을 겁니다. 대기업은 돈은 많지만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벤처기업 중에서 좋은 성장성 높은 기업이 있으면 풍부한 자금을 들여서 그 기업들을 사들일 수가 있거든요. 사들이면 대기업이 성장성의 한계에 부딪힌 대기업이 새로운 성장의 채널을 발견해서 결국 대기업도 좋은 겁니다. 이 벤처기업을 판 기업가들은 이 벤처기업을 아주 비싼 가격에 대기업이 넘길 거니까 사람들도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만한 대가를 받게 되니까 서로가 상생구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에는 서로 거래상으로 서로 돕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구조가 형성될 수 있어서 상생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라미드 구조의 한국 경제가 건설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경제 구조를 보면 O자형의 구조였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 중간 허리가 없는 거예요. 중간 허리가. 중소기업이 취약하니까 그렇죠. 중소기업이 취약하니까 중간 허리가 없는 거예요. 허리가 없으니까 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분명히 대기업으로 성장해서 이렇게 커나가야 되는데 중소기업이 딱 성장이 막히니까 그 안에서 그냥 지지부진하고 빈사 상태로 가다가 잘못하면 부도가 나서 파산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근근히 유지한 그런 정도가 지금 중소기업 생태계의 현실입니다. 이거를 피라미드 구조로 바꿈으로써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없었는데 계층 상승 사다리가 사라져 버렸죠. 사라진 이유는 그 생산활동의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이 일선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못 올라가니까 이들 후선에 있는 일반 국민들도 역시 계층 상승 사다리가 무너진 겁니다. 사라진 겁니다. 계층 상승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인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인할 수 없는 그런 사회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 대학 교수였다가 지금은 정치인이 된 사람이 10여 년 전에 화재 붕어 개구리가 개천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화재 붕어 개구리가 용이 될 수 없으니 용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 개천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 정치인도 젊었을 때는 사회를 개혁하고자 학생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회운동에도 했고요. 감옥살이도 했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기성사회의 수구 보수 세력과 똑같은 기득권이 돼서 한국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를 용인하고
그것을 개혁해야 될 사람이 그 개혁을 포기하고 이걸 용인하고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우리 정치권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치권은 더 이상 정치하면 안 돼요. 국민을 정말 힘들게 하고 국민을 나락에 빠뜨릴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퇴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퇴출하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서 그런 정치인은 완전히 퇴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재, 붕어, 개구리가 용이 될 수 있는 사회구조가 창출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한 절대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어요. 그들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걸 막고 있어요. 일부러. 자기들만 용이 되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피라미드 구조의 한국 경제가 건설되면 계층 상승 사다리가 복원이 돼서 이제 가재, 붕어, 개구리도 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용이 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그런 사회구조를 창출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벤처혁명이 가속화될 것이고 한국 경제의 파행 구조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는 그동안의 날개 없는 추락에서 벗어나 다시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자, 이제 국민의 소리 이광희 TV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